박하선 씨는 가끔 그날을 생각했다. 옆집에 그 남자가 이사 오던 날. 그녀는 자신의 메마른 일상에 작은 파문이 일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그 남자의 무거운 침묵이 실은 자기 외로움의 또 다른 메아리였다는 것을. 그리고 굳게 닫힌 그의 현관문이 언젠가 자신의 영혼이 기댈 유일한 문이 되리라는 것을. 그때 그녀는 결코 알지 못했다. 하선 씨의 하루는 언제나처럼 소리 없이 시작되었다. 낡은 아파트의 새벽 공기는 옅은 먼지 냄새와 뒤섞여 있었고, 그녀는 마치 평생을 그래왔다는 듯 익숙하게 침대에서 몸을 일으켰다.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아이들이 모두 제 가정을 꾸려 떠나간 뒤, 이 텅 빈 집에서 그녀의 존재를 증명하는 것은 오직 냉장고의 낮은 소음과 벽시계의 규칙적인 초침 소리뿐이었다. 그녀는 1인분의 밥을 짓고 1인분의 국을 데웠다. 식탁에는 수저 한 벌만이 외로이 놓였다. 창밖으로는 분주하게 움직이는 세상이 있었지만 그 풍경은 마치 잘 만들어진 영화의 한 장면처럼 그녀의 삶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듯했다. 그녀는 자신이 이 집의 유령이 되어가고 있다고 생각했다. 가구에 쌓이는 먼지처럼 눈에 보이지 않게 조용히 그저 공간을 차지하고 있을 뿐인 존재. 오후가 되면 그녀는 늘 창가 옆 낡은 안락의자에 앉아 술을 놓았다. 하얀 천 위로 색색의 실이 오가며 작은 꽃과 나비가 피어나는 것을 보는 것이 그녀의 유일한 낙이었다. 바늘이 천을 뚫고 지나가는 작은 마찰음만이 그녀가 살아있음을, 무언가를 만들어내고 있음을 느끼게 했다. 자식들은 일주일에 한두 번 전화를 걸어왔다. 어머니, 식사는 잘 챙겨 드시죠? 어디 아프신 데는 없으시고요. 사랑이 담긴 목소리였지만 그들의 안부는 늘 그녀의 삶표면만을 맴돌다 사라졌다. 그 누구도 그녀의 영혼 깊숙한 곳에 자리 잡은 거대한 공허에 대해서는 묻지 않았다. 아니, 어쩌면 그들 역시 그 공허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몰라 애써 외면하는 것일지도 몰랐다. 그러던 어느 날 아파트의 정적을 깨는 소음이 들려왔다. 옆집인 1차 미호집 5호에서 들려오는 쿵쿵거리는 소리와 사람들의 외침이었다. 오랫동안 비어있던 집에 새로운 이웃이 오는 모양이었다. 하선 씨는 잠시 바늘을 멈추고 소리가 들려오는 벽 쪽을 바라보았다. 아주 오랫동안 그녀의 세상은 오직 그녀 자신으로만 채워져 있었다. 벽 너머에 또 다른 삶이 존재하게 된다는 사실이 낯설면서도 미묘한 호기심을 불러일으켰다. 며칠 후 그녀는 엘리베이터 앞에서 그를 처음 마주쳤다. 이삿짐 센터 직원들이 오가던 날 복대서 스치듯 본 적은 있었지만 이렇게 가까이서 얼굴을 본 것은 처음이었다. 남자는 70은 좋게 넘어 보이는 노인이었다. 키가 컸고 마른 체구였지만 어깨는 꼿꼿했다. 깊게 팬 주름은 오랜 세월의 고단함을 말해주는 듯했고 짧게 깎은 머리카락은 서리가 내린 것처럼 희끗희끗했다. 그의 눈빛은 날카로웠다. 마치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그 눈빛의 하선 씨는 저도 모르게 시선을 피했다. 남자는 그녀를 한번 힐끗 쳐다보더니 아무 말 없이 고개만 까딱 숙여 보였다. 그것은 인사라기보다는 그저 존재를 인지했다는 신호에 가까웠다. 엘리베이터가 12층에 도착할 때까지 두 사람 사이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다. 하선 씨는 그 침묵이 숨막혀 어서 문이 열리기만을 바랐다. 그날 이후로도 몇 번 더 그와 마주쳤지만 상황은 늘 비슷했다. 그는 결코 먼저 말을 거는 법이 없었고 그의 얼굴에서는 어떤 감정도 읽을 수가 없었다. 동네 사람들과 어울리는 법도 없는 듯했다. 하선 씨는 그가 전직 군인이나 경찰이 아닐까
막연히 추측했다. 그의 몸에는 평생을 엄격한 규율 속에서 살아온 사람 특유의 경직됨이 배어 있었다. 조금은 두려웠다. 그의 존재 자체가 이웃이라기보다는 마치 단단하고 차가운 벽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하선 씨는 그에게서 눈을 뗄 수가 없었다. 두려움과 동시에 그녀는 그의 깊은 눈 속에서 아주 잠깐 스쳐 지나가는 무언가를 보았다. 그것은 단순한 무뚝뚝함이나 경계심이 아니었다. 아주 짙고 깊은 슬픔이었다. 마치 모든 것을 포기한 사람처럼. 세상의 어떤 것에도 더는 마음을 주지 않으려는 사람처럼. 그는 스스로를 거대한 벽 뒤에 가두고 있었다. 그 슬픔의 정체를 알 수는 없었지만 하선 씨는 그것이 낯설지 않았다. 매일 아침 거울 속에서 텅 빈 식탁 앞에서 고요한 거실의 창문에 비친 자신의 얼굴에서 보던 것과 닮아 있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깨달았다. 그 역시 자신처럼 세상에 홀로 남겨진 섬이라는 것을. 그가 두른 벽은 다른 재료로 만들어졌을지 몰라도 그 본질은 자신을 둘러싼 투명한 벽과 다르지 않았다. 그날 이후 하선 씨는 창가에 앉아 술을 놓으며 종종 찰리긴 5호에 굳게 닫힌 문을 바라보았다. 저 문 너머에는 어떤 이야기가 잠들어 있을까? 저 깊은 침묵 속에는 어떤 상처가 숨겨져 있을까? 시간이 흐르면서 12층의 공기는 미묘하게 변해갔다. 두 사람 사이의 침묵은 여전했지만 그 침묵의 결이 달라졌다. 이전의 침묵이 텅 빈 방 안의 공허함이었다면 이제의 침묵은 바로 옆방에 소중한 무언가가 있음을 알고 조심스럽게 숨을 죽이는 것에 가까웠다. 박하선과 김진태, 두 사람은 서로의 삶에 소리와 냄새, 그리고 아주 작은 몸짓으로 스며들기 시작했다. 하선 씨의 오후는 더 이상 온전한 고요함에 속하지 않았다. 그녀가 창가에 앉아 술을 놓기 시작할 무렵이면 어김없이 벽 너머에서 소리가 들려왔다. 째깍, 째깍거리는 시계 소리가 아니었다. 그보다 훨씬 작고 섬세한 금속성의 소리였다. 아주 작은 부품들이 서로 맞물리고 굳은 기름때를 닦아내는 듯한 정교한 마찰음. 그녀는 진태 씨가 낡은 시계들을 수리하고 있음을 짐작했다. 그 소리는 이상하게도 그녀의 신경을 거스르지 않았다. 오히려 술을 놓는 그녀의 손길처럼 지극히 섬세하고 신중한 그 소리는 그녀에게 안정감을 주었다. 세상의 모든 것이 빠르게 변하고 부서져 내리는 것만 같은 시대에 누군가는 멈춰버린 시간을 다시 흐르게 하기 위해 저렇게 애쓰고 있었다. 그녀는 바늘을 쥔 자신의 손과 작은 드라이버를 쥐고 있을 그의 손을 상상했다. 둘 다 무언가를 고치고 깊고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는 손이었다. 그 생각은 그녀의 외로움을 조금이나마 덜어주었다. 반면 김진태의 저녁은 낯선 향기로 채워지기 시작했다. 그는 평생을 밖에서 해결하거나 집에서는 라면이나 즉석밥으로 끼니를 때우는데 익숙했다. 그에게 집이란 그저 잠을 자기 위한 공간일 뿐. 따뜻한 온기가 머무는 곳이 아니었다. 그런데 해질녘 복도를 지날 때면 2724호에 문틈으로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가 흘러나왔다. 진하고 깊은 그 냄새는 마치 살아있는 생물처럼 그의 무감각했던 후각을 파고들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걸음을 멈추고 잠시 그 냄새를 들이마셨다. 수십 년 전 이혼한 아내가 차려주던 저녁상에서 나던 냄새였다. 고된 수사를 마치고 집에 돌아왔을 때 그를 기다리던 유일한 위안의 냄새였다.
그는 자신이 그 시절을 그리워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잊고 살았다. 그러나 하선 씨가 피워 올리는 그 작은 밥 짓는 냄새는 그가 꽁꽁 닫아두었던 기억의 상자를 자꾸만 들쑤셨다. 그는 서둘러 자기 집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하지만 그 향기는 이미 그의 텅 빈 집 안까지 따라 들어와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그들의 세상이 아주 잠깐 포개지는 사건이 일어났다. 하선 씨는 동네 상가에서 장을 보고 돌아오는 길이었다. 한 손에는 장바구니를, 다른 한 손에는 자식들에게 줄 반찬통을 들고 있어 걸음이 위태로웠다. 현관문 앞에서 비밀번호를 누르려 허둥대는 순간 장바구니에 꽂아두었던 작은 실꾸러미 하나가 대구르르 굴러떨어졌다. 고운 분홍빛이 도는 실이었다. 막 새로 시작하려던 자수의 중심이 될 색이었다. 실꾸러미는 차가운 복도 바닥을 가로질러 굴러갔다. 마치 회색빛 세상에 떨어진 한 점의 꼬집 같았다. 하선 씨가 아차 하는 순간 실꾸러미는 막집에서 나오려던 진태 씨의 구둣발 앞에서 멈췄다. 시간이 멈춘 듯했다. 진태 씨는 바닥에 작은 분홍색 물체를 내려다보았고 하선 씨는 어쩔 줄 몰라 굳어 있었다. 그가 무심하게 발로 툭 차버리거나 못 본 척 지나가 버릴 것이라고 그녀는 생각했다. 하지만 그는 움직이지 않았다. 잠시의 정적 후 그는 육중한 몸을 천천히 숙였다. 노인의 뻣뻣한 허리가 힘겨워 보였다. 거칠고 투박한 그의 손, 평생 험한 일을 해왔을 것이 분명한 그 손이 먼지 하나 묻힐세라 조심스럽게 실꾸러미를 집어들었다. 그리고 그는 하선 씨에게 다가와 말없이 손을 내밀었다. 그의 손바닥 위에 놓인 분홍빛 실꾸러미는 유난히도 작고 여려 보였다. 하선 씨는 망설이며 손을 뻗어 그것을 받았다. 그 순간 그의 손가락 끝이 그녀의 손바닥을 살짝 스쳤다. 예상치 못한 온기였다. 거칠었지만 놀랍도록 따뜻하고 단단한 감촉이었다. 진태 씨 역시 움찔했다. 아주 오랜만에 느껴보는 부드럽고 온기 있는 타인의 살갗이었다. 고맙습니다. 하선 씨가 겨우 작은 목소리로 말했지만 그는 대답 대신 짧게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다. 그리고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엘리베이터 쪽으로 걸어갔다. 하선 씨는 자기 집으로 들어와 문을 닫고 한참 동안 손안의 실꾸러미를 내려다보았다. 손바닥에는 아직도 그의 온기가 희미하게 남아있는 것 같았다. 그날 밤 그녀는 처음으로 벽 너머에서 들려오는 시계 수리 소리가 외롭지 않다고 생각했다. 그 작은 온기는 하선 씨의 마음에 용기를 주었다. 그녀는 이 삭막한 복도에 그리고 어쩌면 벽 너머의 그 남자에게 작은 생명의 온기를 선물하고 싶어졌다. 다음 날 그녀는 화훼단지에 들러 작은 난초 화분 하나를 샀다. 화려하지 않지만 꿋꿋하고 단아한 기품이 있는 보랏빛 난초였다. 그녀는 화분을 정성껏 닦아 자신의 집 문 바로 옆 복도 벽에 바짝 붙여두었다. 그의 길을 방해하지 않으면서도 오고 갈 때마다 반드시 눈에 띌 자리였다. 그것은 그에게 주는 선물이 아니었다. 차갑고 비어있는 22층 복도를 위한 선물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마음 한구석으로 그가 이 작은 변화를 알아주기를 간절히 바랐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오던 진태 씨는 복도에 놓인 작은 난초 화분을 발견했다. 그는 걸음을 멈췄다. 회색과 흰색뿐이던 그의 시야에 선명한 보랏빛과 초록빛이 들어왔다. 그는 그것이 누구의 것인지 단번에 알 수 있었다. 화분은 마치 수줍게 인사를 건네는 것 같았다. 그는 손을 뻗어 꽃잎을 만져보고 싶은 충동을 느꼈지만 이내 주먹을 쥐고 말았다.
대신 그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서 고요하게 피어있는 난초를 바라보았다. 그의 굳게 닫혔던 세상에 누군가 아주 작은 창문을 내준 것만 같았다. 복도에 놓인 작은 난초 화분은 박하선과 김진태 사이에 보이지 않는 언어가 되었다. 아침에 문을 열고 나설 때 하선 씨는 난초 잎에 내려앉은 밤이슬을 닦아주었고, 저녁에 돌아오던 진태 씨는 그 앞에서 잠시 걸음을 멈추고는 했다. 두 사람은 여전히 말을 섞지 않았지만 그 작은 화분을 매개로 서로의 하루를 짐작하고 서로의 안부를 묵묵히 확인했다. 12층의 차가운 복대는 며칠간 그렇게 조용하고 위태로운 평화가 흘렀다. 그 평화는 하선 씨의 아들 민준이 찾아오면서 금이 가기 시작했다. 민준은 성공한 변호사였다. 그는 명석했고 늘 자신감이 넘쳤으며 어머니를 지극히 사랑했다. 하지만 그의 사랑은 종종 과보호의 형태로 나타났다. 그는 어머니를 세상 물정 모르는 연약하고 순진한 존재로 여겼다. 그래서 늘 어머니의 삶에 단단한 울타리를 쳐주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날도 민주는 고급 과일 바구니와 영양제를 한아름 사들고 어머니의 집을 찾았다. 그의 우렁찬 목소리와 활기찬 에너지는 하선 씨의 조용한 아파트를 금세 가득 채웠다. 그는 어머니의 어깨를 주무르며 살갑게 굴었지만 정작 어머니의 얼굴에 옅게 피어난 생기를, 그 생기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알아채지는 못했다. 어머니, 요즘 별일 없으시죠? 제가 바빠서 자주 못 와 죄송해요. 별일 있겠니? 늘 똑같지. 하선 씨는 웃으며 대답했지만 마음 한구석이 서늘했다. 늘 똑같지 않다고. 벽 너머에 새로운 이웃이 생겼고 그 이웃과 조용한 인사를 나누고 있다고 말하고 싶었지만 아들의 걱정, 어린 잔소리가 눈의 선에 입을 다물었다. 민준이 막 현관문을 나서려던 참이었다. 마침 옆집 문이 열리며 진태 씨가 밖으로 나왔다. 복도에서 세 사람이 마주쳤다. 진태 씨는 민준을 한번 쓱 훑어보더니 늘 그랬듯 하선 씨에게만 아주 짧게 목례를 했다. 하선 씨 역시 어색하게 고개를 숙였다. 아주 찰나의 순간이었지만 민준의 날카로운 눈은 그 미묘한 기류를 놓치지 않았다. 어머니와 처음 보는 남자 사이의 침묵의 인사, 그리고 남자의 얼굴에 서린 사람을 주눅들게 하는 냉엄한 분위기. 변호사로서 수많은 사람을 만나온 그의 직감에 경고등이 켜졌다. 어머니, 방금 저 남자 누구예요? 옆집에 이사 온 사람이에요. 차에 타기 전 민준이 무심한 척 물었다. 하선 씨는 아들의 의심, 어린 눈초리에 가슴이 철렁했다. 아, 응, 그냥 이웃이야. 별 교류도 없어. 약간 더듬거리는 어머니의 대답은 민준의 의심에 불을 지폈다. 그는 어머니가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고, 혹은 스스로 위험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고 확신했다. 그날 밤 사무실로 돌아온 민준은 비서를 시키지 않고 직접 컴퓨터 앞에 앉았다. 김진태라는 이름과 아파트 주소. 간단한 정보만으로도 그의 과거를 추적하는 것은 어렵지 않았다. 처음에는 별다른 것이 나오지 않았다. 평범한 은퇴한 노인. 하지만 민준은 포기하지 않고 과거 뉴스 아카이브까지 뒤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찾아냈다. 마포 여대생 실종 사건. 20여 년 전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비극적인 사건이었다. 그리고 그 사건의 담당 형사가 바로 김진태였다. 화면 위로 떠오르는 낡은 신문 기사들의 헤드라인이 민준의 눈을 사로잡았다. 경찰, 무리한 수사로 강압 자백 논란, 김진태 형사의 과잉 수사, 평범한 시민의 삶을 파괴하다. 진범은 따로 있다. 억울한 옥살이 주장, 풀려난 용의자. 경찰은 책임 회피,
기사의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당시 김진태는 유력한 용의자를 체포했지만 결정적인 증거 없이 강압적인 수사로 자백을 받아냈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결국 용의자는 몇 년 후 증거 불충분으로 풀려났고 사건은 영구 미제로 남았다. 이 일로 김진태는 경찰 조직에서 불명예스럽게 퇴직했고 한 사람의 인생을 망친 독종 형사라는 오명을 뒤집었었다. 민준의 피가 차갑게 식었다. 그의 어머니가. 세상에서 가장 연약하고 소중한 그의 어머니가 이런 어두운 과거를 가진 남자와 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살고 있었다. 며칠 후 민준은 인쇄한 기사 뭉치를 들고 다시 어머니의 집을 찾았다. 그의 얼굴은 이전과 달리 굳어 있었다. 그는 다정하게 안부를 묻는 대신 곧바로 하선 씨의 작은 찻상 위에 서류 뭉치를 올려놓았다. 곱게 술을 놓던 색색의 실뭉치 옆에 거칠고 냉정한 흑백의 활자들이 놓였다. 어머니, 이 사람이에요. 어머니 옆집에 사는 남자. 하선 씨는 떨리는 손으로 기사를 읽어 내려갔다. 강압 수사, 인생 파괴, 독종 형사. 그녀가 아는 김진태와는 전혀 다른 사람의 이야기였다. 떨어진 실을 조심스럽게 주워주던 투박하지만 따뜻했던 손, 복도의 난초를 말없이 지켜보던 깊은 눈빛. 그 기억들이 낡은 기사의 활자들과 격렬하게 충돌하며 그녀의 머릿속을 헤집었다. 이건 뭔가 잘못됐을 거야. 그럴 리가 없어. 어머니, 제발 현실을 보세요. 이 남자는 위험해요. 과거에 갇혀 사는 불안정한 사람일 수 있다고요. 혼자 사시는 어머니 옆에 이런 사람이 있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모르시겠어요. 민준의 목소리는 진심 어린 걱정으로 가득했지만 하선 씨의 귀에는 날카로운 비수처럼 들렸다. 아들의 논리정연한 말들. 눈앞에 펼쳐진 명백한 사실 앞에서 그녀의 작은 믿음은 힘없이 부서져 내렸다. 그녀가 느꼈던 미세한 온기와 연대감은 어리석은 착각이었을까? 그가 가진 깊은 슬픔이 실은 죄책감과 뒤틀린 분노였을까? 그녀의 마음속에서 맨 처음 그를 마주했을 때 느꼈던 막연한 두려움이 다시 고개를 들었다. 이제 그 두려움은 걷잡을 수 없이 커져 그녀의 온몸을 잠식했다.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순진하고 어리석었는지 한심하게 느껴졌다. 민준이 돌아간 후 하선 씨는 한참 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다. 아파트의 침묵은 다시 그녀를 집어삼킬 듯 위협적으로 변해 있었다. 벽 너머에서 들려오는 아주 작은 소리에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현관문으로 다가갔다. 그리고 문을 열고 복도로 시선을 돌렸다. 여전히 그 자리에서 보랏빛 꽃을 피우고 있는 난초 화분. 하지만 이제 그것은 더 이상 평화의 상징이 아니었다. 어리석은 신뢰의 증거, 순진한 위험의 표식처럼 보였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화분을 들어 올렸다. 차가운 흙의 감촉이 손끝에 전해졌다. 그녀는 화분을 집 안으로 들여놓고 현관문을 닫았다. 그리고 평소에는 하지 않던 행동을 했다. 잠금쇠를 2번 단단히 걸어 잠갔다. 복되는 난초가 있던 자리에 동그란 먼지 자국만이 희미하게 남았다. 천유비검 4호와 헬라밥 제5호 사이에 놓였던 가느다란 다리가 그렇게 소리 없이 끊어졌다. 그날 이후 박하선 씨의 세상은 다시 좁아지고 어두워졌다. 아들이 남기고 간 낡은 신문 기사들은 그녀의 작은 찻상 위에 불길한 유물처럼 놓여 있었다. 그녀는 그것들을 참아 버리지도 다시 읽어보지도 못한 채 그저 흘깃거리기만 했다. 흑백의 활자들은 마치 살아있는 독충처럼 그녀의 마음속에 심어놓은 의심과 두려움을 계속해서 파먹고 자라났다.
그녀는 이제 적극적으로 김진태를 피하기 시작했다. 아침에 쓰레기를 버리러 나갈 때조차. 그녀는 먼저 현관문 렌즈를 통해 복도를 몇 번이고 확인했다. 렌즈를 통해 왜곡되어 보이는 복도는 마치 미지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심해처럼 느껴졌다. 1, 2표 5호의 문이 굳게 닫혀 있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그녀는 도둑고양이처럼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숨을 죽인 채 엘리베이터로 향했다. 벽 너머에서 들려오는 모든 소리가 그녀에게는 위협의 신호가 되었다. 이전에는 정겹게까지 느껴졌던 시계를 수리하는 섬세한 소음은 이제 서늘한 칼날이 부딪히는 소리처럼 들렸다. 그가 무심코 내뱉는 기침소리에도 그녀는 화들짝 놀라 어깨를 움츠렸다. 그녀의 집은 다시 완벽한 섬이 되었지만 이전과 같은 평온한 섬이 아니었다. 사방이 적의 바다로 둘러싸인 위태롭고 고립된 섬이었다. 하루는 장을 보고 돌아오는 길에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는 순간 복도에 서 있는 진태 씨와 정면으로 마주쳤다. 심장이 발밑까지 쿵 하고 떨어지는 것 같았다. 그는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었던 모양이다. 하선 씨는 저도 모르게 뒷걸음질쳐 다시 엘리베이터의 닫힘 버튼을 눌러버렸다. 문이 닫히는 짧은 순간 그녀는 그의 눈과 마주쳤다. 그의 눈에는 놀라움과 함께 무언가 깊이 상처받은 듯한 빛이 스쳐 지나갔다. 그러나 공포에 질린 그녀는 그것을 제대로 인지할 겨를도 없었다. 그녀는 한층 아래에서 내려 일부러 계단을 걸어 집으로 올라왔다. 쿵쾅거리는 심장을 진정시키며 현관문 앞에 섰을 때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고 비참한지를 느꼈다. 그녀의 내면에서는 끊임없는 싸움이 벌어졌다. 떨어진 실을 주워주던 따뜻한 손길의 그와 한 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렸다는 기사 속의 그가 서로 다른 사람이라고 외치고 싶었다. 하지만 아들의 걱정 어린 얼굴과 세상이 낙인 찍은 사실은 그녀의 희미한 직감을 무자비하게 짓눌렀다. 결국 그녀는 안전한 쪽을 택했다. 눈에 보이는 증거를 믿고 자신의 마음에서 피어오르던 작은 온기를 외면하는 것. 그것이 혼자 사는 늙은 여자가 스스로를 지킬 유일한 방법이라고 되뇌었다. 한편 김진태는 그 변화를 즉각적으로 감지했다. 가장 먼저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복도에서 사라진 난초 화분이었다. 어느 날 아침 무심코 문을 나섰을 때 늘 그 자리에 있던 작은 보랏빛 생명체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있었다. 화분이 놓여있던 자리에는 희미한 먼지 자국만이 동그랗게 남아 마치 무언가 소중한 것이 뽑혀나간 흉터처럼 보였다. 그는 잠시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다. 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그 후 그는 하선 씨가 자신을 유령처럼 피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복도에서 마주칠 일이 사라졌고 어쩌다 마주치더라도 그녀는 겁에 질린 사슴처럼 시선을 피하며 종종 걸음으로 사라져 버렸다. 엘리베이터 앞에서 마주쳤을 때 경기를 일으키듯 다시 문을 닫아버리던 그녀의 모습은 그의 가슴에 차가운 파편처럼 박혔다. 그는 이유를 알 수 없었다.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아무리 되짚어 보아도 짐작조차 할 수 없었다. 그저 작은 실꾸러미를 주워주었을 뿐이고 그녀가 내어놓은 작은 화분을 말없이 바라봐 주었을 뿐이다. 그는 아주 오랜만에 굳게 닫아두었던 자신의 세상에 아주 작은 틈을 내주었다. 그 틈으로 들어온 것은 한 줄기 희미한 빛이었고 그는 어쩌면 그 빛을 조금은 기대했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결과는 예리한 칼날이 되어 돌아왔다. 혼란은 이내 깊은 체념으로 바뀌었다. 그리고 그 체념의 밑바닥에서 수십 년간 그를 괴롭혀온 낡은 죄책감이 스멀스멀 기어 올라왔다. 그래,
그럴 줄 알았어. 결국 이렇게 될 일이었지. 그는 씁쓸하게 중얼거렸다. 세상은 그를 그렇게 기억했다. 실패한 형사. 한 사람의 인생을 망친 남자. 그의 전 아내도. 옛 동료들도. 세상 모두가 그에게서 등을 돌렸다. 그가 잊고 있었을 뿐이다. 잠시. 옆집 여자의 조용한 친절에. 늙은 자신이 어리석은 기대를 품었을 뿐이다. 그녀 역시 어떻게든 자신의 과거를 알게 되었을 것이다. 그리고 다른 모든 사람들처럼 자신을 경멸하고 두려워하게 된 것이 분명했다. 그 생각에 미치자 그는 더 이상 상처받지도 않았다. 그저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왔을 뿐이라고. 차갑게 현실을 인정했다. 그는 더 이상 하선 씨의 집 쪽을 바라보지 않았다. 오후 내내 그의 작업실을 채우던 시계 수리소리도 멎었다. 그는 이제 아무것도 고치고 싶지 않았다. 부서진 것은 부서진 채로, 멈춘 것은 멈춘 채로 내버려 두는 것이 세상의 이치라고 생각했다. 12층의 복도는 이전보다 더 깊은 침묵 속으로 가라앉았다. 이전의 침묵이 그저 비어있는 고요함이었다면, 이제의 침묵은 서로를 향한 불신과 오해, 그리고 보이지 않는 상처로 가득 찬 무겁고 질식할 듯한 침묵이었다. 두 개의 문은 나란히 있었지만 그 사이에는 이제 누구도 건널 수 없는 차가운 빙벽이 세워져 있었다. 하선 씨는 자신의 아파트 안, 햇빛이 닿지 않는 구석에서 시들어가고 있는 난초 화분을 보며 불안에 떨었고, 진태 씨는 어둠 속에 앉아 녹슨 시계 부품처럼 스스로를 천천히 침식시켜 갔다. 빙벽이 세워진 후 시간은 더디고 무겁게 흘러갔다. 박하선 씨는 집 안에 갇힌 채 스스로를 좀먹어 갔다. 아들이 가져온 사실이라는 감옥은 생각보다 견고했다. 그녀는 더 이상 창가에 앉아 평화롭게 술을 놓지 못했다. 바늘을 잡은 손은 자꾸만 떨렸고 색색의 실들은 흐릿한 씨앗 속에서 뒤엉켰다. 집 안으로 들여온 난초는 햇빛을 받지 못해 잎사귀부터 누렇게 변해가고 있었다. 마치 그녀의 마음처럼 아들 민주는 전화기 너머로 느껴지는 어머니의 가라앉은 목소리에 마음이 편치 않았다. 그는 어머니를 위험에서 구했다고 생각했지만 그 결과로 어머니가 더 깊은 우울 속으로 빠져드는 것을 원한 것은 아니었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자신이 옳았다는 변호사로서의 확신과 어머니를 불행하게 만들었다는 아들로서의 죄책감이 뒤섞여 소용돌이쳤다. 결국 그는 이 모든 문제의 근원을 직접 마주하기로 결심했다. 어머니가 없는 틈을 타 그 남자와 직접 단판을 짓고 모든 것을 끝내야겠다고 다짐했다. 민주는 일부러 어머니의 일정을 확인했다. 매주 목요일 오후 어머니는 노인복지관의 서예 교실에 가셨다. 그에게는 2시간의 자유시간이 있었다. 그는 결연한 표정으로 차를 몰아 어머니의 아파트로 향했다. 그의 머릿속은 온통 어머니를 보호해야 한다는 사명감과 그 위험인물을 어떻게 제압할 것인지에 대한 법률가적인 계산으로 가득 차 있었다. 하지만 그날따라 하선 씨는 서예에 집중할 수가 없었다. 먹을 까는 내내, 붓을 든 내내 옆집 남자의 상처받은 듯한 눈빛이 눈앞에 어른거렸다. 그녀는 결국 몸이 좋지 않다는 핑계를 대고 평소보다 1시간이나 일찍 집으로 돌아왔다. 12층에 도착한 그녀는 현관문으로 다가가 열쇠를 꺼내 들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옆집 킬리비엠 5호의 문 앞에서 아들 민준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녀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어르신, 저는 박하선 여사 아들입니다. 하선 씨는 저도 모르게 자기 집 문 뒤로 몸을 숨겼다. 문이 완전히 닫히지 않아 작은 틈이 생겼다. 그녀는 그 틈으로, 그리고 아들의 목소리가 새어나오는 복도로
모든 신경을 집중했다. 민주는 결코 무례하지 않았다. 그는 잘 교육받은 변호사답게 정중하지만 단호한 어조로 말을 이어갔다. 제가 어르신의 과거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다른 뜻은 없습니다. 다만 정중하게 부탁드리고자 찾아왔습니다. 저희 어머니께 거리를 좀 둬주십시오. 저희 어머니, 평생 조용하고 착하게만 살아오신 분입니다. 이제 와서 어르신 같은 분의 복잡한 사정과 엮일 필요가 없으십니다. 그의 말은 예의라는 포장지에 쌓인 칼날이었다. 진태 씨는 문 안쪽에 서서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의 얼굴은 감정을 읽을 수 없는 돌가면 같았다. 민주는 그의 침묵을 완고한 저항으로 오해했다. 그는 한 걸음 더 나아갔다. 어머니는 이제야 겨우 평화를 찾으셨습니다. 부디 저희 어머니를 그냥 평화롭게 놔두십시오. 평화롭게 놔두십시오. 그 말이 방가쇠가 되었다. 수십 년간 굳어있던 진태 씨의 얼굴에 처음으로 변화가 일어났다. 그의 입가에 희미하고 건조한 조소에 가까운 미소가 걸렸다. 그는 마치 녹슨 기계처럼 삐걱거리며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은 사람처럼 거칠고 메마른 소리를 냈다. 평화. 젊은이. 지금 평화라고 했나? 그는 문 안쪽에서 천천히 한 걸음 걸어 나왔다. 햇빛을 등진 그의 그림자가 민준을 덮었다. 내가 지난 20년간 단 하루라도 평화롭게 잠든 날이 있었을 것 같나? 민준은 그의 예상치 못한 방역에 순간 말문이 막혔다. 진태 씨의 시선은 민준을 넘어 아득한 과거의 어느 한 지점을 향해 있었다. 그래, 당신이 신문에서 읽은 그대로야. 나는 독종 형사였고 내 과욕이 한 젊은이의 인생을 망가뜨렸지. 그건 사실이야. 변명의 여지가 없는 사실.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없었다. 그저 지독한 피로감과 닳고 닳아버린 회한만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그 신문에는 나오지 않는 이야기도 있어. 밤낮으로 잠복하며 범인을 쫓던 내 젊은 날. 그리고 하루아침에 싸늘한 죽음으로 돌아온 딸의 사진을 붙들고 울부짖던 그 여대생의 부모님. 반드시 내 손으로 범인을 잡고 말겠다던 정의감인지 오만이었는지 모를 그 맹세. 그리고 마침내 용의자를 체포했을 때 모든 정황 증거가 그를 가리키고 있다고 믿어 의심치 않았던 나의 어리석음.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나는 그를 몰아붙였어. 내 방식대로 그게 틀렸다는 걸 너무 늦게 알았지. 내가 본 것은 진실이 아니라 내가 보고 싶었던 진실의 조각들이었다는 것을 그가 풀려나고 내가 경찰 옷을 벗은 뒤에도. 그 사건은 끝나지 않았어. 진짜 악몽은 그때부터였으니까. 매일 밤 꿈에 그 젊은이의 얼굴이 나타나 그의 얼굴 위로 억울하게 죽은 그 여대생의 얼굴이 겹쳐 보여. 그 두 개의 망령이 지난 20년간 단 하루도 나를 평화롭게 놔둔 적이 없어. 진태 씨는 다시 민준에게로 시선을 돌렸다. 그의 눈은 텅 비어 있는 듯 무한한 슬픔을 담고 있는 듯 보였다. 나는 이 침묵 속에서 사는 게 마땅한 놈이야. 벌을 받는 중이니까. 나는 당신 어머니에게 단 한 번도 먼저 다가간 적이 없어. 그분의 평화를 깨뜨릴 생각은 추호도 없었네. 당신이 그토록 지키고 싶어 하는 그 평화, 어쩌면 늙은 내가 아주 잠시 부러워했었나 보군. 그게 다야. 그의 마지막 말은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다. 문틈으로 모든 것을 듣고 있던 하선 씨는 숨을 쉴 수가 없었다. 그녀가 들은 것은 괴물의 변명이 아니었다. 부서지고 후회하며 스스로를 벌하고 있는 한 인간의 고통스러운 절규였다. 그가 왜 그토록 깊은 슬픔의 눈을 하고 있었는지, 왜 스스로를 단단한 벽 뒤에 가두었는지 이제야 모든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비겁함과 어리석음에 온몸이 떨려왔다. 아들의 정의감 넘치는 행동이 얼마나 잔인한 폭력이었는지 깨달았다. 복도에 선 두 남자는 침묵에 잠겼다. 진태 씨의 고백이 남긴 무거운 진실 앞에 민준의 단단했던 확신은 산산조각 나 있었다. 하선 씨는 떨리는 손으로 입을 막았다. 눈물은 소리도 없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문 뒤에 숨어 있을 수 없었다. 김진태의 고백이 남긴 무거운 침묵이 복도를 채웠을 때 1, 2빔 4호의 현관문이 소리 없이 열렸다. 문 뒤에 숨어있던 박하선이 유령처럼 천천히 모습을 드러냈다. 그녀의 얼굴은 온통 눈물로 얼룩져 있었고 핏기 없이 창백했다. 복도에 선 두 남자. 아들 민준과 이웃 남자 진태는 동시에 숨을 멈추고 그녀를 바라보았다. 하선은 먼저 아들을 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분노가 없었다. 그 대신 깊은 슬픔과 질책이 담겨 있었다. 그것은 네가 어떻게 이럴 수 있니? 라고 말하는 천마디의 꾸짖음보다 더 아픈 눈빛이었다. 민주는 평생 처음 보는 어머니의 그 눈빛 앞에서 변호사의 당당함도 아들의 오만함도 모두 잃어버렸다. 그는 마치 벌거벗겨진 기분으로 고개를 숙였다. 자신이 휘두른 정의의 칼이 실은 가장 연약한 두 사람을 동시에 베어버렸음을 깨달았다. 하선은 아들에게서 시선을 거두고 천천히 진태에게로 고개를 돌렸다. 차마 그의 얼굴을 바로 볼 수가 없어. 그녀의 시선은 그의 낡은 구두 끝에 머물렀다. 그녀의 입술이 몇 번 달싹였지만 아무런 소리도 나오지 않았다. 미안하다는 말은 너무나 가볍고 괜찮으냐는 질문은 너무나 주제넘었다. 그녀의 눈에서 새로이 솟아난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뚝뚝 떨어져 복도 바닥에 작은 원을 그렸다. 그것은 그녀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말, 그녀의 전부를 담은 사죄였다. 진태는 그저 멍하니 서 있었다. 한평생 자신을 향했던 것은 경멸과 동정, 혹은 두려움의 시선뿐이었다. 이렇게 자신의 고통에 함께 아파하며 눈물을 흘려주는 사람은 처음이었다. 그의 얼어붙었던 심장에 아주 작은 균열이 생기는 듯했다. 복도의 무거운 침묵을 깬 것은 하선의 작지만 단호한 목소리였다. 민준아, 이제 그만 집으로 가거라. 그것은 명령이자 간청이었다. 더 이상 이 남자를 상처 입히지 말아달라는, 그리고 더 이상 자신을 부끄럽게 만들지 말아달라는. 민준은 아무 대꾸도 하지 못하고 죄인처럼 고개를 숙인 채 엘리베이터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이제 복도는 하선과 진태, 두 사람만이 남았다. 어색하고 고통스러운 침묵이 흘렀다. 하선은 그에게 다가가 무어라도 말하고 싶었지만 발이 바닥에 붙어버린 듯 움직이지 않았다. 그녀는 결국 그에게 마지막으로 한번 깊이 고개를 숙여 보이고는 조용히 자기 집으로 들어와 문을 닫았다. 문이 닫히는 순간 그녀의 등 뒤로 단단히 버티고 있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다. 그녀는 현관문에 기댄 채 그대로 주저앉아 소리 죽여 울기 시작했다. 눈물은 진태의 20년 세월을 위한 것이었고 아들의 어리석음을 위한 것이었으며 무엇보다 자신의 비겁함과 잔인함을 위한 것이었다. 그녀는 괴물은커녕 누구보다 깊은 상처를 안고 스스로를 벌하며 살아가는 한 인간을 멋대로 재단하고 두려워하고 밀어냈다. 신문기사의 활자 뒤에 숨겨진 그의 고통을 헤아리려 하지 않았고 아들의 일방적인 주장에 휩쓸려 자신의 눈으로 본 작은 진실들을 외면했다. 떨어진 실을 주워주던 손길, 난초를 바라보던 눈빛, 그 모든 것이 진실이었는데 그녀는 공포라는 이름 뒤에 숨어 그 모든 것을 거짓으로 만들었다. 그녀는 문을 걸어 잠그고 현관문 렌즈로 그를 엿보고
그의 소리에 화들짝 놀라며 그를 자신의 세상 밖으로 밀어냈다. 그녀 역시 그에게 등을 돌린 세상의 일부였고 그의 고독을 더욱 깊게 만든 공범자였다. 그 사실이 그녀를 견딜 수 없게 만들었다. 그날 이후 며칠 동안 하선은 깊은 후회의 늪에서 허우적거렸다. 그녀는 탐색하기 시작했다. 그것은 용서를 구하기 위한 방법을 찾는 과정이자 잃어버린 자기 자신을 되찾기 위한 여정이었다. 그녀는 먼저 자신의 나약함과 마주했다. 평생을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어머니로 살아오면서 그녀는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법을 잊어버렸다. 아들의 말이 법이었고 세상의 평가가 기준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마음이 속삭이는 작은 소리에 귀 기울이는 대신 세상의 커다란 소음에 굴복했다. 그 대가가 얼마나 참혹한지를 이제야 깨달았다. 그리고 그녀는 자신의 마음속에 아직 남아있는 작은 온기를 탐색했다. 진태의 고백을 들으며 함께 아파했던 마음, 그의 고독에 눈물 흘렸던 마음, 그것이 바로 연민이었다. 그녀가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인간이 인간에게 가질 수 있는 가장 고귀한 감정, 공포와 의심의 잿더미 속에서도 꺼지지 않고 남아있던 그 작은 불씨를 그녀는 다시 살려내야만 했다. 그녀는 방구석에서 시들어가고 있는 난초 화분을 거실 창가, 햇빛이 가장 잘 드는 곳으로 옮겼다. 죽어가는 난초에게 물을 주며 그녀는 스스로에게 다짐했다. 이 생명을 다시 살려내듯이 칠레빈 4호와 칠레우이핌 5호 사이에 끊어졌던 관계도 다시 일으켜 세우겠다고. 하지만 어떻게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 미안합니다. 라는 5글자로는 그녀가 저지른 모욕과 그가 견뎌온 세월의 무게를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았다. 그녀는 며칠 밤낮으로 고민했다. 말로는 부족했다. 그녀는 행동으로 보여주어야만 했다. 그녀의 사죄가, 그녀의 위로가, 그의 멈춰버린 시간 속에 아주 작은 온기로나마 전달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만 했다. 깊은 후회의 밤이 지나고 마침내 결심이 선 아침이 밝아왔다. 그녀의 눈물은 말라 있었고 그 자리에는 조용하지만 단단한 의지가 자리 잡고 있었다. 그녀는 부엌으로 가 앞치마를 둘렀다. 말주변 없는 그녀가 타인에게 마음을 전하는 가장 진솔한 방법은 언제나 하나뿐이었다. 정성을 다해, 온 마음을 다해 따뜻한 음식을 만드는 것. 그것이 그녀가 찾은 해답이었다. 며칠이 흘렀다. 복도를 사이에 둔 2개의 집은 여전히 깊은 침묵에 잠겨 있었다. 하지만 그 침묵의 성격은 또다시 변해 있었다. 이전의 침묵이 오해와 불신으로 가득 찬 차가운 얼음이었다면 이제의 침묵은 차마 꺼내지 못한 말들이 무겁게 내려앉은 짙은 안개와 같았다. 박하선 씨는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았지만 선뜻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고 있었다. 어떤 말로 사과를 전해야 할까? 어떤 표정으로 그를 마주해야 할까? 그녀에게 말은 언제나 서툴고 부족한 도구였다. 그녀는 결국 자신이 가장 잘할 수 있는, 가장 진실된 방법으로 마음을 전하기로 했다. 결심을 굳힌 날 아침, 하선 씨는 평소보다 일찍 잠에서 깼다. 그녀는 앞치마를 고쳐매고 부엌에 섰다. 그녀에게 요리는 단순히 음식을 만드는 행위가 아니었다. 그것은 기나긴 시간 동안 가족에게 사랑을 표현하고 지친 마음을 위로하며 깨어진 관계를 이어 붙이던 그녀만의 신성한 의식이었다. 그리고 오늘 그녀는 한 사람의 상처받은 영혼을 위해 세상에서 가장 정성스러운 기도를 올리기로 했다. 그녀는 가장 먼저 쌀을 씻었다. 쌀알이 부서지지 않도록 조심스러운 손길로 맑은 물이 나올 때까지 몇 번이고 행권했다. 흐르는 물에 쌀뜨물이 씻겨나가는 것을 보며
그녀는 두 사람 사이에 쌓였던 오해와 편견의 찌꺼기들도 함께 씻겨나가기를 간절히 바랐다. 그리고는 따뜻한 소고기 뭇국을 끓이기 시작했다. 그녀는 푹 무른 무가 지친 속을 부드럽게 달래줄 것이라고 생각했다. 냄비에서 뭉근하게 끓어오르는 국의 구수한 냄새가 집 안가득 퍼져나갔다. 그 향기는 마치 얼어붙었던 그녀의 집안 공기에 온기를 불어넣는 것 같았다. 그녀는 국을 저으며 생각했다. 그의 20년 세월은 얼마나 시리고 아팠을까. 이 국 한 그릇이 그 긴 세월을 위로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한 끼 식사 동안만이라도 그의 얼어붙은 마음을 녹여줄 수 있기를. 그녀의 손은 멈추지 않았다. 부드러운 계란말이를 부치고 고소한 두부를 노릇하게 구웠다. 시금치를 데쳐 조물조물 무쳤다. 화려한 음식은 하나도 없었다. 모두 소박하고 평범했지만 하나하나에 시간과 정성이 오롯이 담겨 있었다. 계란을 풀고 두부를 뒤집고 나물을 무치는 모든 과정은 그녀의 소리 없는 사죄였다. 미안합니다.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당신의 아픔을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손을 움직이며 마음속으로 수없이 되뇌었다. 어느덧 해가 뉘엿뉘엿 저물어갈 무렵 따뜻한 온기가 담긴 저녁상이 완성되었다. 그녀는 가장 아끼던 하얀 사기 그릇에 음식들을 정갈하게 옮겨 담았다. 갓 지은 밥과 김이 모락모락 피어나는 국, 그리고 정갈한 반찬들. 그녀는 작은 교자상에 그것들을 모두 올렸다. 이제 남은 것은 이 마음을 전달하는 일이었다. 갑자기 두려움이 엄습했다. 그가 이 음식을 받지 않으면 어떡하지? 문전박대를 당하면 어떡하지? 그녀의 심장이 세차게 뛰기 시작했다. 현관문까지의 몇 걸음이 천길 낭떠러지처럼 아득하게 느껴졌다. 그녀는 잠시 눈을 감고 심호흡을 했다. 이것은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 오롯이 그를 위한 것이었다. 그녀는 떨리는 다리에 힘을 주어 교자상을 조심스럽게 들어 올렸다. 아일리키 5호의 문 앞에 선 그녀는 잠시 망설였다. 하지만 이제 되돌아갈 수는 없었다. 그녀는 심호흡을 한번 하고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다. 똑, 똑, 똑. 고요한 복도에 노크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려 퍼졌다. 잠시 후 굳게 닫혔던 문이 삐걱 소리를 내며 천천히 열렸다. 문틈으로 모습을 드러낸 김진태는 며칠 전보다 더 수척해 보였다. 그의 눈은 피로에 지쳐 있었고 면도하지 않은 턱에는 거뭇한 수염이 자라 있었다. 그는 문 앞에 서 있는 하선 씨와 그녀의 손에 들린 교자상을 보고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하선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아니, 할 수가 없었다. 그녀는 그저 고개를 살짝 숙인 채 두 손으로 들고 있는 교자상을 그의 앞으로 조심스럽게 내밀었다. 그녀의 눈빛이 모든 것을 말하고 있었다. 그 안에는 죄책감, 미안함, 그리고 그의 고통에 대한 깊은 연민이 담겨 있었다. 그것은 수만 마디의 말보다 더 진솔한 그녀의 영혼이 건네는 사죄였다. 진태는 그녀의 눈을 한참 동안 말없이 바라보았다. 그리고 시선을 내려 교자상을 보았다. 따뜻한 밥과 국에서 피어오르는 김, 정갈하게 담긴 반찬들, 수십 년 만에 처음 받아보는 누군가의 온기가 담긴 밥상이었다. 그는 이것이 단순한 음식이 아님을 알 수 있었다. 이것은 그녀의 마음이었다. 자신을 향한 두려움과 경멸이 아닌 위로와 사죄의 마음. 그의 굳었던 얼굴 근육이 미세하게 떨렸다. 복되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그 침묵 속에서 두 사람은 눈빛으로 소통하고 있었다. 마침내 그는 천천히 손을 내밀었다.
그의 거칠고 투박한 손이 교자상을 받아들었다. 그 과정에서 두 사람의 손가락 끝이 다시 한번 스쳤다. 이번에는 누구도 놀라지 않았다. 그저 당연한 온기처럼 그 순간을 받아들였다. 진태는 교자상을 받아들고는 말없이 고개를 한번 끄덕여 보였다. 그리고는 문을 닫았다. 쾅소리 나지 않게 아주 조심스럽게 하선 씨는 닫힌 문 앞에 잠시 서 있었다. 손은 비었지만 마음은 오히려 묵직한 무언가로 채워지는 기분이었다. 그녀는 안도감에 긴 한숨을 내쉬었다. 그가 받아주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그녀는 조용히 돌아서서 자기 집으로 들어갔다. 한편 자신의 집으로 들어온 진태는 교자상을 어지러운 작업대 한가운데에 내려놓았다. 차가운 금속 부품들과 먼지 쌓인 공구들 사이에 놓인 따뜻한 밥상은 마치 다른 세상에서 온 물건처럼 비현실적이었다. 그는 한참 동안 그 밥상을 내려다보다가 아주 천천히 의자에 앉아 수저를 들었다. 그리고 김이 나는 국물을 한 숟가락 떠서 입으로 가져갔다. 따뜻하고 깊은 맛이 입안으로 퍼져나가는 순간 그의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그것은 20년 만에 처음 느껴보는 살아있는 온기였다. 다음 날 아침 김진태는 잠에서 깨어 거실로 나왔다. 작업대 위에 놓인 깨끗하게 비워진 그릇들이 가장 먼저 그의 눈에 들어왔다. 어젯밤 그는 20년 만에 처음으로 단잠을 잤다. 꿈에 망령들이 나타나지 않았다. 따뜻한 음식이 채워준 것은 텅 빈 위장만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의 지독한 고독과 죄책감에도 스며들어 아주 잠시나마 모든 것을 잊게 해주었다. 그는 자신의 인생에서 누군가의 온기가 이토록 절실했다는 사실을 까맣게 잊고 살았다. 그는 정성스럽게 그릇들을 씻어 물기를 닦았다. 그리고 어젯밤 하선 씨가 가져왔던 교자상 위에 그대로 다시 올렸다. 이제 이 그릇들을 돌려주어야 했다. 그것은 단순한 예의가 아니었다. 그녀의 소리 없는 사과에 대한 그의 소리 없는 대답이었다. 그는 몇 번이나 망설였다. 문을 사이에 두지 않고 그녀와 마주할 용기가 선뜻 나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다. 여기서 다시 문을 닫아버리면 그는 영원히 이 차가운 침묵 속에 갇히게 될 것이라는 것을. 그는 쟁반을 들고 현관문 앞에 섰다. 그리고 1204호의 문을 두드렸다. 이번에는 그가 먼저였다. 문이 열리고 하선이 놀란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그가 이렇게 빨리 직접 찾아올 줄은 몰랐다. 저 그릇을. 진태는 어색하게 쟁반을 내밀었다. 아, 네, 그냥 거기 두시지 그러셨어요. 하선 역시 허둥지둥 쟁반을 받아들었다. 두 사람 사이에 다시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하지만 이 침묵은 이전의 것들과는 달랐다. 차갑거나 무겁지 않았다. 무엇을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는 조심스럽고 풋풋한 침묵이었다. 먼저 입을 연 것은 진태였다. 잘 먹었습니다. 그는 평생 누군가에게 해본 칭찬 중에 가장 진심이 담긴 세 마디를 겨우 내뱉었다. 지난 20년간 먹었던 그 어떤 밥보다 따뜻했습니다. 그의 말에 하선의 눈시울이 다시 붉어졌다.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아니에요. 제가 더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사과할 사람은 접니다. 제 시끄러운 소리 때문에 그동안 많이 불편하셨을 겁니다. 그는 자신의 시계 수리 소리를 말하고 있었다. 그것은 그의 세계를, 그의 상처를 조심스럽게 열어 보이는 그만의 방식이었다. 하선은 그 의도를 알아차리고는 서둘러 손을 내저었다. 아니에요. 전혀요.
시끄럽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소리가 참 좋았어요. 아주 정교하고 차분한 소리라서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그녀의 진심 어린 대답에 이번에는 진태의 눈이 조금 커졌다. 그의 소음을 이해해 준 사람은 그녀가 처음이었다. 그의 고독한 작업을 누군가는 평화로운 소리로 들어주고 있었다. 그 사실이 그의 굳었던 마음 한구석을 부드럽게 만들었다. 용기가 생겼다. 혹시 괜찮으시다면 들어와서 보시겠습니까? 그것은 충동적인 제안이었다. 단 한 번도 타인에게, 심지어 이혼한 아내나 옛 동료들에게조차 제대로 보여준 적 없는 그의 가장 내밀한 왕국으로의 초대였다. 하선은 잠시 놀랐지만 이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그 초대를 거절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았다. 하선은 처음으로 17295호의 문턱을 넘었다. 집 안은 생각보다 깔끔했지만 사람 사는 온기라고는 거의 느껴지지 않았다. 최소한의 가구들, 회색빛의 벽지, 모든 것이 그의 삶처럼 메마르고 절제되어 있었다. 하지만 거실 한쪽 벽면을 마주하는 순간 그녀는 숨을 멈췄다. 그곳은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다. 벽에는 크고 작은 수십 개의 괴종시계, 뻐꾸기 시계, 탁상 시계들이 걸려 있었다. 그리고 그 시계들은 모두 제각각의 소리로, 하지만 놀랍도록 조화롭게 째깍거리며 살아 움직이고 있었다. 방 전체가 거대한 하나의 심장처럼 규칙적으로 고동치고 있었다. 작업대 위에는 온갖 종류의 정밀한 도구들과 돋보기, 그리고 분해된 시계의 부속품들이 질서정연하게 놓여 있었다. 세상에, 하선이 작게 탄성을 내뱉었다. 진태는 조금 쑥스러운 듯 뒷머리를 긁적이며 말했다. 고장나고 버려진 것들을 하나씩 주워오다 보니 이렇게 됐습니다. 그는 작업대 위에서 작은 회중시계의 무브먼트 내부 장치를 집어들었다. 이것 좀 보시죠. 수백 개의 작은 톱니바퀴들이 서로 맞물려 돌아가야 시간이 앞으로 나아갑니다. 이 중에 단 하나라도 녹슬거나 어긋나면 시간은 그대로 멈춰버리죠. 제 일은 그 멈춘 시간을 다시 흐르게 하는 겁니다. 녹을 닦아내고 부서진 부품을 교체하고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는 일이죠. 그의 손안에서 작은 톱니바퀴들이 기적처럼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하선은 그 모습을 넋을 잃고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 순간 그녀는 거대한 깨달음을 얻었다. 그의 일이 자신의 일과 너무나도 닮아 있다는 것을. 제 자수랑 똑같네요. 그녀가 나지막이 말했다. 자수도 그래요. 수천 번의 바느질이 모여 하나의 그림이 완성되죠. 단 한 땀이라도 잘못 놓이면 전체 그림이 어그러졌죠. 그럴 땐 실을 다시 다 풀어내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해요. 그녀의 비유에 진태가 고개를 돌려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 깊은 공감과 이해의 빛이 떠올랐다. 자신의 고독한 작업을 이렇게 정확하게 이해해 준 사람은 없었다. 그녀는 용기를 내어 자신의 이야기도 꺼내놓았다. 저는 색실로 마음을 표현해요. 기다림을 표현할 땐 푸른색을 쓰고 작은 희망을 그리고 싶을 땐 노란색으로 꽃을 수놓죠. 하얀 천에 실이 오가는 것을 보고 있으면 복잡했던 제 마음도 가지런히 정돈되는 기분이 들어요. 두 사람은 그렇게 한참 동안 이야기를 나누었다. 시계와 자수, 전혀 다른 두 세계의 이야기였지만 그 본질은 같았다. 부서지고 헝클어진 것을 인내심과 정성을 다해 원래의 모습으로 혹은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되돌려 놓는 일. 그들은 고장난 시계와 엉킨 실타래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실은 각자의 부서진 삶과
상처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다. 어느새 어색함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편안하고 따뜻한 공기가 감돌았다. 하선은 방구석에 서 있는 유난히 크고 아름다운 괴종시계 하나를 발견했다. 하지만 그 시계는 다른 시계들과 달리 멈춰 있었다. 저 시계는 왜 멈춰 있나요? 그녀의 질문에 진태의 얼굴에 잠시 그늘이 졌다. 가장 아끼는 시계인데 아직 고칠 방법을 찾지 못했습니다. 너무 복잡하고 너무 많이 부서져서요. 그의 말 속에 담긴 의미를 하선은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었다. 그것은 그가 아직 마주하지 못한 그의 가장 깊은 상처일 것이다. 두 사람 사이에는 다시 침묵이 흘렀다. 하지만 이제 그 침묵은 치유의 가능성을 품은 희망적인 침묵이었다. 수십 개의 시계가 내는 째깍 소리가 두 사람의 느리고 조심스러운 시작을 응원하는 배경음악처럼 방 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시계 수리실에서의 대화 이후 박하성과 김진태의 관계에는 새로운 리듬이 생겼다. 그들은 여전히 말이 많지 않았지만 더는 서로를 피하지 않았다. 아침 복도에서 마주치면 어색한 목례 대신 희미한 미소를 담은 눈인사를 나누었다. 가끔은 하선 씨가 자신의 집 문을 살짝 열어두어 클래식 음악 소리가 새어나가게 했고, 그러면 진태 씨 역시 작업실 문을 조금 열어두어 규칙적인 시계 소리로 화답했다. 소리와 침묵이 어우러진 그들만의 언어였다. 12층 복도는 더 이상 차가운 고립의 공간이 아니었다. 두 개의 외로운 섬을 잇는 조용하고 잔잔한 바다가 되었다. 그 위태롭고 소중한 평화는 외부 세계의 바람 한 점에도 쉽게 흔들렸다. 그날은 하선 씨의 생신을 앞두고 온 가족이 아들 민준의 집에 모이는 날이었다. 넓은 아파트에는 손주들의 웃음소리와 맛있는 음식 냄새가 가득했다. 자식들은 모두 그녀를 위했다. 값비싼 선물을 안겨주었고 몸에 좋은 음식을 그녀의 밥그릇 위에 산처럼 쌓아주었다. 하지만 그 사랑의 표현 방식은 언제나 그녀를 조금씩 외롭게 만들었다. 어머니, 이 집이 너무 넓고 적적하시죠? 저희가 늘 마음이 쓰여요. 조만간 저희 집 근처 작은 집으로 옮기시는 건 어떠세요? 큰딸의 말은 걱정이었지만 하선 씨의 귀에는 어머니는 저희의 걱정거리예요 라는 말처럼 들렸다. 어머니, 노인정에라도 나가보세요. 친구도 사귀시고 좀 활기차게 지내셔야죠. 하루 종일 집에만 계시니 저희가 불안해서요. 아들 민준의 말은 조언이었지만 어머니의 지금 삶은 공허하고 의미 없어요라는 선고처럼 들렸다. 새로운 스마트폰 사용법을 설명해 주던 손녀는 그녀가 몇 번 되묻자 이내 짜증 섞인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할머니, 이건 저희가 알아서 해드릴게요. 복잡해서 힘드실 거예요. 그 말은 배려였지만 할머니는 늙고 무능해요 라는 낙인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그저 웃었다. 자식들의 따뜻한 마음을 훼손하고 싶지 않아서, 그리고 자신의 진짜 속마음을 설명할 자신이 없어서. 나는 혼자 있는 게 편안하단다. 나는 술을 놓으며 내 시간을 보내는 게 행복하단다. 나는 아직 스스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단다. 이 말들은 입안에서만 맴돌다 힘없이 사라졌다. 그녀는 어느새 가족이라는 따뜻한 울타리 안에서 보살핌이 필요한 연약한 노인, 관리해야 할 문제, 복잡한 세상에 뒤처진 존재가 되어 있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하선 씨는 창밖을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보며 깊은 공허감에 휩싸였다. 북적이는 사람들 속에서 그녀는 철저히 혼자였다. 평생을 바쳐 길러낸 자식들의 세상에서 그녀는 이제 이방인이었다. 그녀의 아파트는 더 이상 평온한 안식처가 아니었다. 언젠가는 떠나야 할 텅 빈 상자처럼 느껴졌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렸을 때 그녀의 어깨는 청은망은 무거웠다. 하루 동안 애써 지었던 미소의 무게, 삼켜야 했던 말들의 무게가 그녀를 짓눌렀다. 첼미의 감 4호의 현관문 앞에 선 그녀는 차마 문을 열 수가 없었다. 문을 여는 순간 자신을 기다리는 것은 짙은 외로움과 무력감뿐이라는 것을 알기에 바로 그 순간 옆집 문 쪽에서 인기척이 느껴졌다. 산책을 다녀오는지. 진태 씨가 막 집으로 들어가려던 참이었다. 그는 열쇠를 꺼내 들다 말고 복도에 멈춰 선 하선 씨를 보았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다. 진태는 그녀의 얼굴을 보는 순간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직감했다. 전직 형사의 날카로운 관찰력이 아니더라도 알 수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단순한 피로가 아니었다. 영혼의 밑바닥부터 끌어올린 듯한 깊고 절망적인 고단함이 서려 있었다. 금방이라도 눈물을 쏟을 것처럼 붉어진 눈가, 애써 슬픔을 참으려다 희미하게 떨리고 있는 입술. 그는 세상의 모든 무게를 혼자 짊어진 사람의 표정을 보았다. 그것은 그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표정이었다. 지난 20년간 매일 아침 거울 속에서 마주하던 자신의 얼굴이었기 때문이다. 그는 그녀가 지금 어떤 심정인지 굳이 묻지 않아도 알 수 있었다. 지금 그녀에게 필요한 것은 무슨 일 있으세요? 라는 어설픈 질문이나 힘내세요라는 공허한 위로가 아니라는 것을. 그녀에게 필요한 것은 그저 이 모든 것으로부터 잠시 몸을 숨길 수 있는 안전한 항구라는 것을. 그의 마음속에서 본능적인 연민이 솟아올랐다. 그녀가 건네주었던 따뜻한 밥상에 대한 기억, 자신의 고독한 작업을 이해해 주던 그녀의 눈빛에 대한 기억이 그의 망설임을 밀어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깊은 이해가 담긴 눈으로 그녀를 오랫동안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당신이 얼마나 힘든지 압니다라고,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라고 말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는 천천히 몸을 돌렸다. 열쇠를 꽂으려던 손을 거두고 대신 현관문 손잡이를 잡았다. 그리고 자신의 집 문을 조용히 더 넓게 열었다. 활짝 열린 문. 그는 문 옆으로 한 걸음 비켜섰다. 그것은 복도에 선 그녀를 위한 길을 터주는 소리 없는 초대였다. 어떤 강요도, 어떤 질문도 없는 온전한 수용과 배려의 몸짓이었다. 들어와서 쉬라고. 이곳에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당신의 슬픔을 기꺼이 함께 짊어지겠다고. 하선은 멍하니 그 모습을 바라보았다. 자신의 슬픔에 갇혀있던 그녀는 그의 존재를 희미하게만 인지하고 있었다. 늘 그랬듯 조용한 눈인사를 하고 각자의 집으로 들어가리라 생각했다. 하지만 그의 눈빛과 마주친 순간 그녀는 얼어붙었다. 그의 눈에는 판단도, 동정도 없었다. 그저 깊은 이해만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그녀를 위해 열린 저 문, 그녀는 자신의 닫힌 문과 그가 열어준 문을 번갈아 보았다. 자신의 문 뒤에는 익숙한 외로움이, 그의 문 너머에는 낯선 위로가 있었다. 그 순간 애써 억누르고 있던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다. 눈앞이 흐려지며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녀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떨리는 발을 들어 아주 천천히 한 걸음 그녀는 얼 204호의 문턱이 아닌 725의 문턱을 향해 발을 내디뎠다. 그녀가 그의 집 안으로 완전히 들어서는 순간 등 뒤에서 문이 부드럽게 닫히는 소리가 들렸다. 세상의 모든 소음과 슬픔이 문 밖으로 밀려나는 소리였다. 방 안을 가득 채운 수십 개의 시계 소리가 마치 그녀를 환영하는 속삭임처럼
지친 그녀의 영혼을 부드럽게 감싸 안았다. 김진태의 집 안으로 들어선 순간 박하선은 새로운 세상으로 들어섰다. 밖의 세상은 그녀를 늙고 나약한 존재로 규정하고 그녀의 자리를 정해주려 했지만 이 방 안에서는 오직 수십 개의 시계가 내는 째깍 소리만이 존재했다. 시간의 심장 소리. 그 소리는 어떤 판단도, 어떤 평가도 하지 않았다. 그저 흐를 뿐이었다. 진태는 그녀를 다그치지 않았다. 그는 아무 말 없이 그녀에게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네고 자신이 늘 앉던 낡은 소파에 한쪽을 내주었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다. 하선은 어깨를 들썩이며 참아왔던 눈물을 마저 흘렸고 진태는 그저 묵묵히 그녀의 옆을 지켰다. 그의 침묵은 울어도 괜찮다고, 이곳에서는 안전하다고 말하는 가장 큰 위로였다. 눈물이 잦아들 무렵 하선은 비로소 마음의 평화를 되찾았다. 그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이 방을 채운 시간의 속삭임과 옆자리를 지키는 한 남자의 조용한 존재감이 그녀의 외로움을 가득 채워주었다. 그날 그들은 밤이 깊도록 많은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다. 하지만 그 어떤 날보다 깊은 교감을 나누었다. 그날 이후 1, 2뱀 4호와 7기의 5호 사이의 경계는 희미해졌다. 두 집의 문은 종종 반쯤 열려 있었고 하선의 집에서 흘러나오는 클래식 선율은 진태의 작업실에서 들려오는 시계 소리와 자연스럽게 어우러졌다. 그들의 삶은 서로에게 천천히 그리고 깊숙이 스며들었다. 이제 하선은 자신의 집 창가 대신 진태의 거실 소파에 앉아 술을 놓았다. 그녀가 한 땀 한 땀 술을 놓는 동안 진태는 바로 옆 작업대에서 돋보기를 쓴 채 멈춰버린 시간의 조각들을 맞추었다. 두 사람은 각자의 일에 몰두했지만 더는 외롭지 않았다. 같은 공간에서 서로의 존재를 느끼며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 열정적인 사랑은 아니었지만 그것은 오랜 세월을 거쳐온 두 영혼이 찾을 수 있는 가장 완전한 형태의 동반이었다. 어느 날 하선은 진태가 오랫동안 고치지 못하고 있던 구석의 낡은 괴종시계를 바라보며 물었다. 저 시계는 어떤 사연이 있나요? 진태는 한참을 망설이다 아주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그것은 그가 경찰 옷을 벗던 날, 텅 빈 집으로 돌아왔을 때 멈춰버린 시계였다. 그에게 그 시계는 실패와 좌절의 상징이자 다시는 마주하고 싶지 않은 과거의 망령이었다. 그는 몇 번이나 고쳐보려 했지만 번번이 실패했다. 어쩌면 그는 무의식적으로 그 시계가 다시 움직이는 것을 두려워했는지도 몰랐다. 하선은 아무 말 없이 그의 이야기를 들어주었다. 그리고 며칠 후 그녀는 작은 기름병과 부드러운 헝겊을 들고 괴종시계 앞으로 다가갔다. 제가 먼지를 좀 닦아줘도 될까요? 이렇게 아름다운 시계가 먼지를 뒤집어 쓰고 있는 게 안타까워서요. 그녀의 말에 진태는 처음으로 과거를 마주할 용기를 얻었다. 두 사람은 함께 시계를 분해하기 시작했다. 진태는 복잡한 내부 장치를 다루었고 하선은 작고 섬세한 부품들을 정성껏 닦아주었다. 그녀의 가느다란 손가락은 수십 년 묵은 때와 녹을 부드럽게 닦아냈다. 그것은 단순히 시계를 수리하는 과정이 아니었다. 그의 아픈 과거를 그녀가 함께 어루만져주는 치유의 의식이었다. 며칠간의 노력 끝에 마침내 모든 부품이 제자리를 찾았다. 진태는 떨리는 손으로 거대한 시계줄을 다시 움직였다. 떡, 딱, 떡, 딱. 20년 만에 괴종시계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다. 잠시 후 정각을 알리는 깊고 웅장한 종소리가 방 전체에 울려 퍼졌다. 댕, 댕, 댕. 그것은 멈췄던 시간이 다시 흐르기 시작했음을 알리는 장엄한 부활의 소리였다.
진태는 자신도 모르게 눈물을 흘렸다. 하선은 조용히 다가가 그의 거친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었다. 그 깊은 울림에 대한 화답으로 하선 역시 그를 위한 선물을 준비했다. 그녀는 진태의 낡고 상처투성이인 작업대를 보며 늘 마음이 쓰였다. 그곳은 그가 세상을 치유하는 신성한 공간이었지만 너무나 거칠고 차가웠다. 그녀는 며칠 밤낮으로 술을 놓았다. 그녀가 선택한 무늬는 난초였다. 두 사람의 위태로운 인연을 처음 싹 틔워주었던 바로 그 꽃, 마침내 완성된 자수덮개는 한 폭의 그림처럼 아름다웠다. 그녀는 그것을 그의 작업대 위에 조심스럽게 깔아주었다. 거칠고 상처 입은 나무 표면이 부드럽고 따뜻한 난초의 아름다움으로 덮였다. 진태는 말을 잃었다. 그녀가 자신의 상처 입은 세월을, 자신의 거친 삶을 이렇게 아름다운 것으로 덮어주고 있었다. 이야기의 마지막 장면. 두 사람은 소파에 나란히 앉아 있다. 거실에는 수십 개의 시계가 내는 조화로운 째깍 소리와 20년 만에 다시 울리기 시작한 괴종시기의 깊은 종소리가 평화롭게 흐른다. 진태의 작업대 위에는 하선이 수놓은 아름다운 난초 덮개가 깔려 있다. 진태가 막 수리를 끝낸 작은 오르골을 하선에게 건넨다. 그녀가 조심스럽게 태엽을 감자 맑고 청아한 멜로디가 흘러나와 시계 소리들 사이로 퍼져나간다.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서로의 어깨에 기댄 채 그 평화로운 교향곡을 듣는다. 창밖으로 저무는 노을이 두 사람의 희끗한 머리 위로 따뜻하게 쏟아져 내리고 있었다. 그들의 봄은 그렇게 다시 시작되고 있었다.